네, 안녕하십니까. 조대호입니다. 자, 이번 시간 소프트웨어 공학 5번째 시간이고요. 전통적 개발 방법론의 지난 시간에 이어서 2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공부할 내용은 구현, 검사, 유지, 보수라는 마지막 세 단계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볼 텐데요. 자, 우리가 전통적 개발 방법론이 이제 지난 첫 번째 시간을 통해서 분석과 설계 부분을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고객이 요구하는 형태에 따라서 요구 조건을 정확하게 분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실제 우리가 프로그래밍화 하기 위한 설계 단계에 들어가게 되죠. 여러분들께서는 그 정보처리 필기를 합격하시고 나중에 실기를 우리가 시험을 치셔야 되죠. 실기 시험 제도 같은 경우에는 결국 우리가 프로그래밍화 해서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부분을 실무에서 어떻게 다루느냐,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테스트를 하는 부분인데 과거 우리가 2005년도 이전에 우리 정보처리 기사, 산업기사의 시험은 실기시험 제도가 이번 시간에 공부하게 될 구현 부분에 대해서 실제 컴퓨터 앞에 앉아서 프로그래밍을 직접 입력하는 그런 과정으로 우리가 실기시험을 쳤었죠.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2005년 이후부터 실기시험 제도 자체에서 이제 알고리즘화되어서 이제 필답형 주관식으로 실제 컴퓨터 앞에 앉아서 실기시험을 치는 게 아니라 지문이 이제 가득한 상태에서 실제로 이제 구현하는 방법이 아닌 설계 단계에서 알고리즘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자, 이 부분을 가지고 지금 여러분이 시험 치고 계시는 필기를 합격하시고 실기시험에서는 설계 단계에서 내용을 필답형 주관식으로 시험을 치고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과거 2005년 이전에는 구현 단계에서 실제 프로그래밍을 컴퓨터에 입력하는 것을 시험을 쳤다는 것도 뭐 그냥 알아두시면 우리 정보처리 시험 제도 자체가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조금 변해가고 있구나 라는 부분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고요. 한국산업인력공단 측에서 시험 제도를 자꾸 이렇게 한 빠르면 5년, 길게는 10년 주기로 이렇게 시험 제도를 조금씩 바꿔나갑니다. 자, 그렇게 바꿔나가는 이유는 아마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현 시점을 기준으로 정보 처리를 공부하는 학생들이 가장 필요로 한 게 무엇인가? 현 시점을 기준으로 실무에서 담당자, 그러니까 실무 담당자가 필요로 한 게 무엇인가? 이런 부분을 아마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시험 제도를 조금씩 바꾸는데 2005년 이전에는 실제로 코딩하고 구현하는 단계에서 인력이 많이 부족했다. 그래서 정보처리 시험 자체를 코딩하는 단계로 많이 이렇게 만들어서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아마 출제 기준을 그렇게 만들었을 것 같고요. 2005년 이후부터 현재까지는 아무래도 구현은 누구나 다 이렇게 공부하면 할 수 있는데 이 설계에 대한 기본 개념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실무에서도 이 설계 부분을 잘 해야 되는데 부족한 인력 때문에 정보 처리를 구현 단계가 아닌 설계 단계에서 실기시험을 출제하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정리를 한번 해봐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코끼리를 보셔야 되고요. 자, 우리가 지금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 이어서 공부하게 될 내용은 바로 전통적 개발 방법론이죠. 전통적 개발 방법론 무슨 얘기냐? 고객이 요구하는 프로그램을 우리가 만들어 줘야 됩니다. 자, 우리 프로그래머인 입장에서 정보처리 기사, 산업기사인 입장에서 고객이 요구하는 프로그램을 우리가 완벽하게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그 단계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 단계 중에서 첫 번째 단계가 고객의 요구 조건을 분석하는 단계다. 고객의 요구 조건이 분석이 끝났으면 이제 구체적으로 설계를 해야 된다. 자, 이 단계까지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다면 이번 시간에 설계가 끝난 상태에서 실제 컴퓨터에서 입력하는 구현 단계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구현이 끝나게 되면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죠. 검사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또 검사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검사가 끝났으면 이제 고객에게 그 제품을 납품을 하게 되겠죠. 납품을 하게 되면 그 다음 이후부터 고객의 요구사항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요구사항이 뭐냐면 내가 이렇게 만들어 달라 하긴 했지만 사용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더라. 이것 좀 고쳐줄 수 없느냐.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전부 다 유지 보수 단계에 해당이 된다. 자, 이번 시간에 공부하는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현 단계는 짤막하게 한 페이지로 진행이 될 거지만 검사 단계와 유지 보수 단계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 중점적으로 공부를 할 건데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이 세 가지 마지막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유지 보수 단계예요. 그 어떤 경우라도 건물을 하나
지었다 하더라도 그 건물 속에서 건물을 완벽하게 지었지만 나중에 하자 보수는 늘 하게 돼 있거든요. 그죠? 자, 그런 하자 보수를 최대한 줄이려면 앞에 있는 모든 단계를 완벽하게 처리해야 되겠지만 뭐 그런 경우는 거의 불가능하고요. 고객의 마음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고객의 요구사항에 따라서 유지 보수는 계속해서 이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오는 거 이번 시간 이것만 알아도 한 문제를 맞출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전체 우리의 고객의 요구사항 분석, 설계, 구현, 검사, 유지, 보수 단계 중에서 전체 공정의 60% 이상, 우리 책에는 70%라고 나오는데요. 자, 70% 정도를 차지하는 게 전체 단계에서 어느 단계를 의미하느냐? 바로 유지, 보수 단계라는 거예요. 그만큼 유지, 보수 단계가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상당히 중요한 단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역시나 서두가 좀 길었습니다만은 이번 시간에 공부할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 이제 개략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고, 이제 구체적으로 구현부터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구현이라는 말은 설계 명세서가 우리가 설계 단계가 끝났잖아요. 이제 설계가 끝났으니까 이제 실제 컴퓨터가 알아먹을 수 있도록 컴퓨터에 입력을 해야 되니까 컴퓨터가 알 수 있는 모습으로 변환되는 과정이 구현이다. 다른 말로 코딩이라고도 합니다. 코딩. 개발자, 프로그래머 같은 경우는 항상 컴퓨터 앞에 앉아서 뭐 이진수로 막 돼 있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 전부 다 영어로 막 돼 있는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를 통해서 컴퓨터에서 늘 어떤 과정을 입력을 하고 고치고 수정하고 이런 과정을 반복하게 되죠. 여러분들이 아마 주위에 그 친구들이나 선후배들 중에서 개발자인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프로그래머가 직업인 사람,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을 혹시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뒤에서 이렇게 한번 보면 진짜 무슨 말인지 하나도 알아먹을 수 없는 장문의 어떤 영어를 몇십만 라인까지 쫙 쳐다보면서 그것을 고민하고 연구하고 있는 그런 장면을 아마 보시게 될 겁니다. 영화에서도 그런 장면들을 많이 보죠. 뭐 해커나 뭐 해킹하는 과정에서 뭔가 막 이진수로 막 돼 있고 영어로 막 돼 있는 그런 프로그래밍을 하는 장면을 우리가 가끔씩 보게 되는데요. 뭐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 하나만 보통 우리가 컴퓨터 공학 학생들이 C 언어를 많이 다루죠. 그러니까 C 언어 하나만 우리가 완벽하게 우리가 그 공부를 한다 그러면 프로그래밍 하는 것도 나름대로 재밌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형태로 프로그래밍을 짠다고 얘기를 하죠. 프로그램을 짜서 그 결과가 내가 원하는 형태로 딱 나왔을 때의 그 쾌감이라는 것은 이루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뭐 등산으로 예를 들까요? 등산을 그 정상에 올라가기 위한 그 과정이라는 것은 상당히 힘들잖아요. 그렇죠? 얘도 힘들합니다. 그죠? 자, 힘들잖아요. 그 힘든 과정을 열심히 올라갔을 때, 정상에 도달했을 때 그 쾌감이라는 것은 이루 말을 할 수가 없겠죠. 뭐 낚시도 마찬가지고 세상의 모든 일이 다 마찬가지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힘들어 하시잖아요. 그렇죠? 지금 벌써 데이터베이스, 전자계산기 구조, 운영체제, 그리고 소프트웨어 공학까지 넘어왔고 이제 다음 단원으로 데이터 통신 과목까지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 5과목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사실 쉽지만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출문제 풀이 강의도 들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시험을 쳐야 되고, 또 합격도 해야 되고, 또 합격하면 뭡니까? 또 실기 공부까지 해야 되고, 할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죠? 항상 무슨 얘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자,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내용도 한번 즐겨봅시다. 그죠? 열심히 하면 즐깁니다. 자, 그래서 시스템의 설계 명세서를 바탕으로 모듈 단위의 코딩과 디버깅은 뒤에서 우리가 배우게 되겠지만 오류를 수정한다는 뜻이죠. 오류 수정 및 단위 테스트가 이루어지는 소프트웨어의 개발 단계의 한 부분을 또 우리가 구현이라고 합니다. 실제 우리가 그 요구 분석, 사용자 요구 분석, 설계, 구현, 이제 개발 단계의 한 부분이 이제 구현인데 프로그래밍 또는 코딩이라고 하면서 실제 컴퓨터에 코딩하는 과정이다, 입력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 구현 단계 이거 하나만으로도 강의를 하려고 그러면 한 학기 분량은 해야 됩니다. 아니죠. 2학기 분량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실제 프로그래밍 언어를 우리가 배우고 컴퓨터에다가 컴퓨터가 원하는 형태로 입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하나의 랭귀지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상당한 기간이 필요로 합니다. 근데 우리가 직접 그 프로그래밍 언어를 다루는 부분에 대해서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구현 단계가 어떤 것이다 라는 개념만 이 페이지를 통해서만 기억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로 이제 프로그래머가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해서 프로그래밍 랭귀지 언어는 어떻게 선택하느냐 선정 기준이 3가지가 나와 있는데 역시 시험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자, 대상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C 언어를 쓸 건지 뭐 베이직 언어를 쓸 건지 뭐 과거에 많이 썼던 포트란이나 코볼을 쓸 건지 아니면 웹 프로그래밍 언어를 쓸 건지 뭐 프로그래머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다 다룰 수 있는 프로그래머는 잘 없지만 아무튼 프로그램 개발 회사 같은 경우에는 C 언어 전문가도 있을 거고 베이직 언어 전문가도 있을 거고 웹 프로그래밍 언어 전문가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고객의 요구 사항에 따라서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로 이 프로그램을 짰을 경우에 가장 완벽한가 이런 것들을 팀원들끼리 회의를 해서 그러면 니네 부서에서 웹 프로그래밍으로 짜라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대상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또 과거의 개발 실적에 따라서 또 개발 담당자의 경험과 지식에 따라서 프로그래밍 언어를 선정해야 된다는 거 기준 알아두시고요. 틀린 것을 했을 때 이거 3개 외에 다른 거 나왔을 때 답을 찾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것은 전통적 개발 방법론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죠. 전통적 개발 방법론을 다른 말로 구조적 개발 방법론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적 개발 방법론에서 사용되는 프로그래밍은 구조적 프로그래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신뢰성 있는 소프트웨어 생산과 코딩의 표준화 등을 위해 개발된 방법이고요. 다익스트라는 사람이 방법론을 제시했어요. 구조화 프로그래밍 방법 중에서 선택과 반복 구조를 주로 사용하게 된다. 상당히 중요한 말이죠. 선택과 반복 구조를 사용하는 게 뭐다? 이게 바로 구조적 프로그래밍이다. 이거 반드시 알아두시고요. 이 선택과 반복 구조라는 것은 프로그램을 짤 때 항상 여러분들이 왜 컴퓨터 프로그래밍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좀 힘들어 하시니까 예전에 신문이나 잡지 같은 거 이런 데 보면 yes, no 과정을 막 거쳐서 결과를 얻죠. 예를 들어서 신문이나 잡지 보면 재미로 그죠? 당신이 좋아하는 색깔은 무엇입니까? 빨간색입니까? 빨간색이면 yes 아니면 no 그러면 빨간색이다 그러면 yes로 가죠. 그러면 당신의 좋아하는 나라는 어디입니까? 대한민국이다? yes, no. 그러니까 yes, no를 따라서 쭉 가면 결과적으로 결론에 딱 도달하면 당신의 성격은 이러이러하고 그런 어떤 잡지에 나오는 그런 분들 많이 보셨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프로그래밍 언어를 짤 때 선택과 반복 구조를 이용한다는 것은 어떤 경우에 고객이 요구하는 사항이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반납 기간, 비디오 가게 비디오 테이블 반납 기간이 지났냐 안 지났냐. 그럼 지났으면 yes. 그러면 연체 요금을 부과하라. 지나지 않았다. 그러면 얼마나 남았느냐. 그렇죠? 대여 기간이 얼마나 남았느냐. 이런 것들을 선택 구조를 통해서 항상 선택하게 만들어주고 그죠? 또 반복 구조를 이용해서 컴퓨터가 우리 인간보다 잘하는 것은 반복이거든요. 그래서 그 반복 구조를 통해서 빠르게 그 결과를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프로그래밍을 해라라고 방법론을 제시한 사람이 다익스트라는 사람이라는 거죠. 자, 구조적 프로그래밍의 제어 구조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이거 별표 3개입니다. 순차, 선택, 반복 구조. 별표 3개. 별표 곱하기 3. 그죠? 자, 별표 3개 달기도 이제 귀찮아진 것 같아요. 그죠? 자, 별표 곱하기 3. 순차, 선택, 반복입니다. 자, 순차 명령을 순서적으로 나열하고 선택이라는 것은 특정 논리에 기초하여 명령을 선택하는 방법이고 반복이라는 것은 순환을 제공한다. 이런 뜻인데요. 결국 시험 문제에서 구조적 프로그래밍의 기본 제어 구조에 속하는 게 아닌 것은 했을 때 1번 순차, 2번 선택, 3번 반복, 4번 다른 거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순차, 선택, 반복 반드시 외워두시고요. 자, 이런 프로그래밍의 규칙 중에서 프로그램의 제어 흐름을 선형화해야 되고 단일 입구와 단일 출구만 가지게 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고투문을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고투문이라는 것은 프로그래머가 프로그램을 잘 못 짤 경우에 그러니까 프로그래머가 막 머리를 써서 순차 선택 반복 구조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짜줘야 되는데 그죠? 막 하다 보니까 머리 아픈 거야. 그러니까 에이 모르겠다. 고투 100번 이러면 고투 100번에서 100번으로 바로 가게 만들어서 일을 쉽게 처리해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고투문을 많이 쓰게 되면 나중에 프로그래밍이 엄청나게 꼬여버립니다. 프로그램이 꼬여버리면요 나중에 유지보수하는데 엄청나게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고투문을 사용하지 않는 방법론을 제시한 게 다익스트라의 방법론, 구조적 프로그래밍의 방법론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반드시 알아두세요. 틀린 답으로 잘 나옵니다. 고투문을 빈번하게 사용하는 게 좋다 이런 말로 그렇죠? 틀린 답으로 잘 나온다는 거죠. 고투문을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순차, 선택, 반복 3가지 기본 제어 구조를 사용함으로써 고투문은 사용하지 않고 만들어주는 이렇게 이제 컴퓨터에 프로그래밍화 시켜서 구현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번 페이지를 통해서 우리는
구현 단계를 여기까지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게 뭐다? 코끼리를 보라 그랬습니다. 전통적 개발 방법론 중에서 지난 시간에 요구 분석, 사용자의 요구 분석과 설계 단계를 배웠으면 이번 시간에 구현 단계를 통해서 컴퓨터에 입력하게 되는 건데, 입력하는 과정에서 기본 개념은 이렇고요. 시험에 나오는 부분은 순자 선택 반복 구조를 통해서 프로그래밍을 시키고, 고투문은 될 수 있으면 사용하지 않는 게 좋다라는 걸로 구현 단계를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구현 단계만 가지고 진짜 한 2학기 이상은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줄여서 한 페이지로 공부한 거기 때문에 구현 단계 이 부분은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그죠? 구현 단계 다음에 뭡니까? 자, 테스트를 해야 되겠죠? 자, 구현이 끝났다. 프로그래머가 실제 컴퓨터에다가 모든 프로그래밍을 다 입력해서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에 대한 테스트 과정을 거쳐야 되겠죠?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테스트입니다. 테스트에 대한 개념부터 보도록 하죠. 자, 테스트. 자, 테스트의 개념은 소프트웨어 품질을 평가하는 작업이고요. 분석이나 설계, 코딩, 그러니까 분석, 사용자 요구 분석, 그 다음에 설계, 방금 앞에서 배웠던 코딩이 뭡니까? 구현이죠. 자, 구현 결과를 최종적으로 검증하는 그런 단계가 바로 테스트다. 검사 단계다. 소프트웨어에 대한 요구사항의 만족도 및 예상 결과와 실제 결과의 차이점을 여러 방법을 사용해서 검사하고 평가를 내리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하는 거다. 그러니까 검사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검사의 목적은 에러를 찾아내는 거고, 검사의 목적은 소프트웨어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이 잘 조화를 이루어서 정상적으로 작동해서 오류가 없는지를 테스트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가 검사에 대한 정의라고 내릴 수가 있겠죠. 뭐 검사에 대한 정의가 문제 나온다면 쉽게 우리가 맞출 수 있는 부분이고, 개념 묻는 문제는 잘 시험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이 검사 단계에서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은 아래쪽에 내려오면 검사의 기법이죠. 검사의 기법 크게 두 가지, 화이트박스 테스트와 그리고 블랙박스 테스트 두 가지에 대해서 이제 중점적으로 시험에 나오는데, 이번 시간에 공부할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화이트박스 테스트가 뭐냐? 자, 일단 이렇게 생각하세요. 화이트박스다, 투명하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흰색인데 투명한 색이에요. 그러니까 내부가 다 훤히 들여다 보이는 박스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블랙박스라는 것은 까만색 박스니까 내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자, 이 개념으로 이해하시고, 결국 화이트박스 테스트는 어떤 입력이 들어갔을 경우에 그 화이트박스 안에서, 투명한 박스 안에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그 과정까지 다 지켜볼 수 있는 게 화이트박스라면, 블랙박스라는 개념은 까만색 박스이기 때문에 어떤 결과를 넣었을 때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결과가 제대로 잘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들여다보는 게, 이게 바로 블랙박스 테스트 기법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죠. 자, 화이트박스 테스트와 블랙박스 테스트의 개념 이해를 하셨습니다. 자, 시험에 나오는 문장은 어떤 문장인지 볼까요? 자, 화이트박스 테스트의 정의. 모듈 안의 작동을 자세히 관찰할 수 있다. 아, 이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키포인트가 되겠네요. 그죠? 모듈 안의 작동을 자세히 관찰할 수 있다. 화이트박스 투명하다라고 생각하라고 그랬습니다. 모듈 안에 뭐 논리적인 구조 검사를 의미하는 게 바로 화이트박스 테스트다. 그죠? 자, 프로그램의 원식 코드의 논리적 구조를 커버하도록 테스트 형태의 어떤 설계를, 프로그램을 테스트하는 방법이 화이트박스고, 원식 코드의 모든 문장을 한 번 이상 수행함으로써 수행된다. 여기서 말하는 원식 코드라는 말은 원본 소스. 그러니까 프로그래머가 맨 처음에, 그죠? 맨 처음에 고객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여서 설계를 해서 맨 처음에 만들었던 코드 형태, 프로그래밍 형태를 원식 코드를 합니다. 그 원식 코드를 나중에 우리가 컴파일이라는 그 언어 번역 프로그램을 통해서 번역하게 되면 목적 프로그램이라는 게 생기게 돼요. 그죠? 자, 원식 코드를 모든 문장을 한 번 이상 수행함으로써 수행되고요. 프로그램 제어 구조에 따라서 역시 선택, 반복 등의 부분을 수행함으로써 논리적 경로를 제시한다. 결국 논리적이라는 말, 경로라는 말, 이런 경로를 들여다볼 수 있는 형태의 테스트를 우리가 화이트박스 테스트라고 한다는 거죠. 검사 대상이 가능한 경로를 어느 정도 통과하는지 적용 범위성을 측정 기준으로 하게 되고요. 나시 슈나이드만이라는 그 도표를 사용하게 됩니다. 나시 슈나이드만 도표를 사용하여 검정 기준을 작성할 수 있고, 논리 흐름도, 루프 구조, 순환 복잡도 등과 같은 오류를 또 찾아낼 수도 있다. 자,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 어떤 기법으로 테스트하는지는 다음 페이지 보여드리겠는데, 이번 페이지에서 화이트박스 테스트의 정의만 정확하게 알아둡니다. 화이트박스 테스트는 투명하다. 그렇기 때문에
모듈 안의 작동을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고 논리적인 구조를 검사할 수 있다. 이 개념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에서 화이트 박스 테스트의 기법의 종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그 대표적인 게 바로 기초 경로 검사 테스트 기법이에요. 이 기초 경로 검사 테스트 기법이 화이트 박스 테스트 기법의 대표적인 거다. 자, 시험 문제에서는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잘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 다음 중 블랙박스 테스트 기법의 종류에 속하는 게 아닌 것은 해서 틀린 답으로 얘가 나온다는 거죠. 기초 경로 검사. 왜? 기초 경로 검사 테스트는 화이트 박스 테스트 기법의 종류니까. 그럼 우리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일단 블랙박스 테스트 한번 볼게요. 블랙박스 테스트 기법에 여러분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블랙박스 테스트 기법의 종류 부분 보시면 보세요. 동치 분할 검사, 경계값 분석, 원인 효과 그래프 검사, 오류 예측 검사, 비교 검사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야? 블랙박스 테스트 기법의 종류거든요. 그러면 시험 문제에서 블랙박스 테스트 기법의 종류에 속하는 게 아닌 것을 했을 때 1번, 2번, 3번 나오고 4번은 뭐가 나온다는 얘기야? 기초 경로 검사 화이트 박스 테스트에 얘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죠? 또는 반대로 다음 중 화이트 박스 테스트 기법에 속하는 것은 나왔을 때 대부분 정답이 기초 경로 검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책에서는 화이트 박스 테스트 기법의 종류는 기초 경로 검사밖에 안 넣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체크해서 공부하실 때 다음 페이지 블랙박스 테스트 부분 보세요. 보시게 되면 오답 쪽지 그 맨 밑에 그죠? 오답 쪽지 맨 밑에 보시게 되면 블랙박스 테스트의 종류의 오답에서 데이터 흐름 검사, 그죠? 그 다음에 뮤테이션 테스팅, 그 다음에 컨트롤 스트럭처 테스팅, 그 다음에 구조 시험 이런 것들이 블랙박스 테스트의 종류의 오답으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오답 쪽지 바로 왼쪽에 있는 이 블랙박스 테스트 기법, 자, 이 부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의 종류를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만 틀린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이건 다 외워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시험 문제에서 동치 분할 검사가 뭐냐 이건 잘 안 나왔었어요. 하지만 말 속에 답이 있기 때문에 찾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 명칭들, 블랙박스 테스트 기법의 종류에 대한 명칭들을 외워두셔야만 틀린 답을 우리가 쉽게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자, 그 얘기를 먼저 해드리고, 자, 그럼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화이트 박스 테스트 기법의 종류의 그 첫 번째가 이제 기초 경로 검사인데 맥케이브라는 사람이 제안한 것입니다. 자, 맥케이브가 제안한 것으로 대표적인 화이트 박스 테스트 기법이고요. 자, 기초 경로 검사를 어떻게 하느냐 그 절차가 맨 처음에 뭐야? 흐름도를 먼저 작성을 하죠. 흐름도 작성하고 그 다음에 복잡도를 측정합니다. 이 프로그램이 얼마나 복잡하게 만들어졌는가 그 복잡도를 측정하고 그 다음에 독립 경로들의 기초 집합을 결정하고 그 다음에 기초 집합의 각 경로를 실행시키는 검사 사례를 여러 가지를 설정을 해서 이 단계를 통해서 기초 경로 검사를 하게 된다. 지금 우리는 화이트 박스 테스트를 공부를 하고 있어요. 화이트 박스 테스트는 박스 자체가 투명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경로를 우리가 논리적으로 다 들여다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들여다보면서 검사를 하고 있다. 이 순서, 절차에 대한 순서를 묻는 문제가 몇 번 나왔으니까 잘 기억해 두시기 바라요.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제어 흐름도는 제어 흐름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되는 거고 말 속에 의미가 있으니까 따로 뭐 중요하다는 말씀을 안 드리겠어요. 나왔을 때 맞출 수 있으니까. 순환 복잡도도 마찬가지. 한 프로그램의 논리적인 복잡도를 측정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의 척도다. 그 다음에 제어 흐름도의 이론에 기초를 두게 된다. 자, 여기서 화이트 박스 테스트에서는 시험 문제에서 구체적으로 나올 때는 이 복잡도에 대한 얘기가 시험에 맥케이브의 복잡도에 대한 얘기가 시험에 종종 나오는데요. 물을 때 이렇게 영어로도 물을 수 있어요. 복잡도를 영어로 사이클로매틱이라고 합니다. 복잡도. 그래서 무슨 함수 형태로 V갈로치 계산 방법에 대한 얘기인데 이 복잡도 V갈로치를 계산하는 공식이 E-n 플러스 2인데 E가 화살표를 나타내고 N이 노드수를 나타낸다. 무슨 말이냐면 자, 이렇게 막 공식도 나오니까 또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너무너무 쉬운 문제예요. 이 문제 나오면 여러분 무조건 맞출 수 있습니다. 어떻게? 자, 지금 보고 계신 이 그림이요. 프로그램을 우리가 짰을 때 이 모듈을 나타내는 거야. 동그라미 한 개를 모듈이라고 예를 들어볼게요. 자, A 모듈, B 모듈, C 모듈, D 모듈. 이 그림이 의미하는 바가 무슨 말이냐면 비디오 가게 관리 프로그램을 만들 때 모듈 단위로 만들었잖아요, 우리가. 모듈 단위를 만들었다면 A라는 것은 이제 처음에 이제 그 손님이 비디오 테이블을 빌려갈 때 바코드를 찍는 입력 단계의 모듈이다. 그러면 B라는 것은 반납에 대한 모듈이다. C라는 것은 연체료 계산 모듈이다. 뭐 D라는 것은 신제품 입고에 대한 모듈이다.
그러니까 여러 개의 모듈을 묶어서 하나의 비디오 가게 관리 프로그램을 만든 거잖아요. 그러면 A라는 모듈은 B와 연관돼 있고, 그러니까 A라는 모듈의 결과를 B로 보내고, B라는 모듈의 결과를 C로 보내고, 또 A의 결과를 C로 보내고, C의 결과를 D로 보내고, D의 결과를 다시 C로 보내고, D의 결과를 다시 A로 보내고, 이런 관계가 모듈 간의 관계가 성립돼 있다는 얘기야. 프로그래밍을 만들게 되면 모듈 단위로 이런 연관 관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화살표로 쭉쭉 그려보니까 이런 복잡도가 만들어지더란 얘기죠. 복잡도라는 말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이 프로그래밍의 모듈 간의 복잡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게 맥케이브가 만든 복잡도를 의미하는 건데, 그러면 이 복잡도가 얼마나 복잡한지, 이 프로그램이 얼마나 복잡한 프로그램인지를 테스트할 때, 복잡도를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하느냐? 저 공식으로 계산한다는 말이죠. 이거 화살표죠. 이거 화살표의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5개잖아요. 그러면 5 마이너스, 자, n은 뭡니까? n은 노드 수를 의미하는 거죠. 모듈의 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모듈의 수가 하나, 둘, 셋, 4개입니다. 4개. 4개. 그 다음에 플러스 2를 하라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하니까 답이 얼마가 나옵니까? 답이 5 마이너스 4는 1이 되고 2와 더하면 3이 되죠. 5 마이너스 4가 아닌데.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다, 화살표가 6개다. 그죠? 뭔가 좀 이상하더라. 화살표가 6개입니다. 6개. 그죠? 6개. 그럼 6개니까 6-4 플러스 2니까 6에서 4를 빼면 2가 되고 2에서 2를 더하면 4가 되죠. 3이 아니고 4가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러니까 이 프로그래밍을 이렇게 만든 프로그래밍의 복잡도는 얼마가 되느냐? 4가 된다는 거예요. 수치가 높을수록 프로그래밍은 점점 더 복잡하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서로 간의 모듈 간의 연관성이 많아지면 복잡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시험 치러 갔는데 이 공식이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그쵸? 또 이 공식이 생각이 안 나는데 어떤 사람도 이거 계산할 때도 이렇게 계산하는 사람이 있다. 이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실기 공부할 때, 어플리케이션 개발 및 설계라는 과목, 다시 말해서 알고리즘 과목을 공부할 때 제가 이 얘기를 되게 많이 할 건데요. 물론 여러분들이 그 4년제 대학을 벌써 졸업을 하시고 또는 졸업 예정자고 또 사회 업무를 진행하다 보면 진짜 초등학교 때 배웠던 수학 연산을 까먹을 수도 있어요. 그죠? 이건 막 계산한다고 6-4 플러스 2니까 4 더하기 2는 6이고 6에서 6을 빼면 0이다. 그래서 복잡도는 0이다. 이렇게 계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연산의 우선순위는 항상 앞에서부터 계산을 한다는 거 잊지 않도록 합니다. 그죠? 나중에 알고리즘 실기 수업할 때 제 이 얘기 합니다. 2 더하기 2 곱하기 2 이거 얼마입니까? 이거 2 더하기 2는 자 이렇게 하면 3으로 할게요. 3 2 더하기 2는 얼마? 4 곱하기 3 얼마? 12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진짜 제 옆에 있으면 한 대 탁 이렇게 그죠? 자 이거는 이게 아니라 그죠? 2, 3은 곱하기를 먼저 계산해서 6을 계산한 다음에 더하기 2를 하게 되는 거죠. 연산자의 우선순위가 더하기와 곱하기 있으면 곱하기부터 먼저 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답은 얼마가 되는 거야? 8이 되는 거죠. 자, 이게 정답인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하지만 뭐 다른 곱하기가 없는데 마이너스 플러스 있으면 앞에 있는 마이너스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그죠? 6에서 4를 빼서 2를 만든 다음에 2를 더해서 답은 4가 된다는 거. 근데 저 계산 공식을 까먹었단 말이야. 시험 치러 갔는데 물론 공식 자체를 묻는 문제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공식은 무조건 외워 가셔야 되는데 까먹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보세요. 이 그림에서 그러니까 그 공간, 빈 공간, 우리 땅 따먹기 할 때, 그죠? 어릴 때 땅 따먹기 할 때 빈 공간을 보시면 요렇게 빈 공간이 하나 딱 생기죠.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이 부분도 요렇게 이제 사이클이 생기니까 공간이 하나 생기잖아요. 자, 이 부분도 하나의 공간이 생겨요. 우리 땅 따먹기 할 때 생각하면 됩니다. 땅 따먹기. 자, 이렇게 공간이 생기죠. 공간이 몇 개가 생겼습니까? 요 첫 번째 공간, 두 번째 공간, 세 번째 공간에서 크게 공간이 3개 생겼어요. 3에다가 플러스 전체 바깥쪽에 있는 이 공간, 바깥쪽에 있는 이 공간. 자, 이 공간 하나를 더해주면 얼마가 된다? 복잡도는 4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화살표 그림이 나와 있는 데서, 그죠? 그림이 나와 있는 데서 공간을 다 확보를 해서 그 공간의 개수에다가 바깥쪽 공간의 개수를 플러스하면 복잡도식이 계산이 된다. 자, 공식으로 이용을 해도 되고 그림을 보면서 우리가 복잡도를 측정을 해도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페이지 그 예제 한번 볼까요? 자, 다음 페이지 기출문제. 실제 기출문제가 나왔었어요. 이렇게. 자, 기출문제 나왔었는데 자, 요 부분 일단은 공식 말고 그죠? 공식 말고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대로 계산을 해보면 복잡도가 어떻게 해요? 자, 공간, 이제 내부 공간이 이렇게 그죠? 자, 이 부분에 대한 공간이 이렇게 있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또 공간 어떻게 해? 이 부분의 공간 이렇게 있겠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바깥쪽 공간.
그러니까 이 그림의 복잡도는 얼마가 된다? 3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럼 실제로 공식을 이용해서 계산한다 그러면 공식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화살표의 개수 헤아려야 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화살표의 개수 8. 8 마이너스. 그죠? 8 마이너스. 그 다음 뭘 계산합니까? 노드의 수.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일곱. 여기다가 뭘 더한다? 2를 더하면 되죠. 8 마이너스 7은 1이고 1 더하기 2는 3이니까. 자, 이렇게 똑같은 답을 얻을 수가 있다. 그죠? 자, 공식을 외워서 공식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게 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죠? 그렇게 해야만 나중에 공식 자체를 묻는 문제가 나왔을 때도 우리가 맞출 수 있겠죠. 근데 공식을 까먹었다 했을 경우에 이렇게 빗금친 부분의 공간을 계산해서 바깥쪽 공간 1을 더해서 계산을 한다는 거. 자, 밑에 있는 기출문제 2번은 방금 앞에서 설명드렸던 거랑 똑같은 그림이니까 그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화이트박스 테스트는 여기까지 정리를 하도록 하죠. 그래서 화이트박스 테스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 경로 검사가 화이트박스의 대표적인 방법이고, 그죠? 기초 경로 검사의 절차 체크해 두시고, 맥케이브의 복잡도를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두시면 화이트박스 테스트는 정리가 되실 거고요. 자, 실제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건 블랙박스 테스트입니다. 블랙박스 테스트 보도록 할까요? 자, 블랙박스 테스트는 까만색 박스이기 때문에 안에 내용물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품이 수행할 특정 기능을 알기 위해서 각 기능이 완전히 작동되는 것을 입증하는 검사로서 모듈의 구조보다는 기능을 검사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능을 통해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그쵸? 과정을 보지를 않고 결과만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기능 검사라고도 하고, 소프트웨어의 기능이 의도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입력은 적절하게 받아들였는지, 출력은 정확하게 생성되는지를 보여주는데 쓰고 있다. 결국 기능이란 말이 키워드가 되겠죠. 기능. 그죠? 블랙박스 테스트에서는 기능이라는 말이 키워드가 되겠고, 소프트웨어 기능이 의대로 작동하는지에서 입력과, 그죠? 그 다음에 출력은 정확하게 나오고 있는지, 과정에 대한 경로라는 말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기능과, 그러니까 입력과 출력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블랙박스 테스트다. 이 블랙박스 테스트의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이 동치 분할 기법이에요. 밑에 나오죠? 동치 분할 기법이 블랙박스 테스트의 종류의 대표적인 건데, 그래서 다른 말로 동치 분할 기법이라고도 하고, 또 동치 분할 기법을 많이 사용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여기서 뭘 얘기합니까? 원인, 결과 그래프, 원인과 결과, 과정은 보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원인, 결과 그래프로 테스트 케이스를 작성하는 기능을 갖고 있고, 블랙박스 테스팅을 통해서 발견한 오류의 성능 오류, 그 다음에 그러니까 블랙박스 때 발견한 오류로서는 성능 오류, 그리고 부정확한 기능, 그리고 인터페이스 오류,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도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블랙박스 테스트 기법의 종류인데, 일단 명칭은 다 외워두셔야 됩니다. 그쵸? 시험 문제에서 어떻게 나온다? 블랙박스 테스트의 종류에 속하는 게 아닌 것을 이렇게 나오니까 요거는 될 수 있으면 좀 암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암기하라고 이렇게 암기라고 적어주는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지금까지 수업을 하면서. 그쵸? 근데 소프트웨어 공학이라는 이 과목에서는 우리가 좀 암기를 해버리면 훨씬 더 쉬운데, 암기 안 하고 이제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을 다 이해하려고 깊이 있게 들어가 보면 더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암기할 거는 딱 이렇게 부러지게 암기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구체적으로 문제 나온다면 키워드 정도만 체크해 볼게요. 자, 동치 분할 검사는 입력 자료에 초점을 맞춰 검사 사례를 만들고 검사하는 방법이다. 입력에 초점을 맞춰서 검사의 어떤 사례를 만들어서, 그죠? 사례를 만들어서 검사하는 기법이다. 뭐 입력 자료라든지 사례가 키워드가 되겠죠. 자, 경계값 분석이라는 말은 입력 자료에 치중한 동치 분할 기법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든다. 얘를 보완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원인 효과 그래프 검사라고 하는 것은 입력 데이터 간의 관계와 출력에 영향을 미치는, 그죠? 입력이 원인이고 출력이 결과가 된다. 이렇게 의미를 새겨주시면 되겠고요. 오류 예측 검사라는 것도 있어요. 오류가 일어날 것 같아. 그죠? 미리 예견하는 거죠. 그래서 과거의 경험이나 오류 예측 검사는 과거의 경험이나 확인자의 감각으로 검사하는 기법. 사실 프로그래머, 전문 프로그래머, 오래 프로그램 경력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예측을 할 수 있어. 아, 저거 저렇게 짜면 또 에러 생기는데, 고객이 틀림없이 이런 거 요구할 텐데, 이런 거를 감으로 예측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도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뭐 사실 그 이론적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까지 나온다는 얘기는 진짜 소프트웨어 공학이라는 자체가 하나의 학문으로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소프트웨어 공학이다. 우리가 지금 소프트웨어 공학을 공부한다. 비전공자 입장에서는요,
저는 항상 수업을 하면서 또 이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인문대 쪽의 교수님들과 공대 쪽의 교수님들이 만나면 막 불꽃이 막 튑니다. 그죠? 인문학의 중요성과 또 공학의 중요성에 대해서 막 이렇게 논하다 보면 불꽃이 막 튀는데, 사실은 이 세상 모두가 다 하나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공대 쪽의 교수들이 인문대 쪽의 교수의 말들을 듣고 인정을 해야 되고, 또 인문대 쪽의 교수들이 공대 쪽의 말을 듣고 인정을 해서 서로 융합이 되었을 때 터지는 그건 원자폭탄 이상의 엄청난 그 위력을 발휘하게 된다는 사실을 서로가 알고 협력하게 되면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선진국으로 발전할 수 있다. 자, 이 얘기를 그래서 제가 인문대 교수도 만나봤고, 그쵸? 공대 교수도 만나봤지만 얘기하다 보면 저는 가만히 있습니다. 그냥 듣고만 있습니다. 원래 교수님들이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인지를 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를 나중에, 그쵸? 교육부로 좀 보내주세요. 그쵸? 자, 좋아요. 자, 원인 효과 그래프 검사. 그렇다고 제가 선거 지금 유세를 지금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전 정치 쪽으로 나갈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올바른 교육과 우리나라가 좀 더 발전할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들음으로써 여러분들이 어떤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통찰력과 그리고 의사결정력이 뛰어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이 제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너무너무 간절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나중에 다들 합격하셔서 지금은 아주 미약하지만, 그죠? 미약하지만 위너스 클럽을 제가 엄청나게 왕성화 시킬 겁니다. 그래서 위너스 클럽에서 다 만나서, 그죠? 자기들 따신 분들이 만나서 큰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의 어떤 여러 가지 경험과 이런 것들을 논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생각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 날이 오겠죠? 자, 오류 예측 검사, 그 다음에 비교 검사, 여러 버전의 프로그램에 동일한 검사 자료를 제공하여 동일한 결과가 출력되는지를 검사하는 이런 비교 검사도 있습니다. 블랙박스 테스트 기법의 종류 반드시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이제 검사 전략 부분인데요. 자, 검사 전략은 소프트웨어 개발 단계와 테스트 전략 부분인데, 역시 개발 단계에서는 우리가 요구 분석 단계, 설계 단계, 구현 단계, 또 테스트 단계, 유지 보수 단계 4가지 단계를 거쳐 왔잖아요. 그죠? 이제 다음 페이지에서 이제 유지 보수를 배우게 되는데, 결국 이제 테스트를 비교할 때는 항상 요구 분석 단계에서도 테스트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 테스트를 우리가 시스템 테스트, 유지 보수 단계에서도 시스템 테스트라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시스템 테스트가 뭔지 뒤에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설계 단계에서는 통합 테스트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구현 단계에서는 이제 단위 테스트를 통해서 이 단계를 완벽하게 만들어 가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소프트웨어 검사 단계의 순서는 먼저 이것 중에서 단위 검사를 먼저 합니다. 단위 검사를 실시하고, 그 다음에 통합 검사, 그 다음에 검증 검사, 그 다음에 시스템 검사를 마지막에 하게 되는데, 이 검사 순서를 묻는 문제가 역시나 여러분 시험에 아주 자주 출제가 됐었죠. 아주 우리 책에 굵은 글씨로 박스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 검사 단계 순서 역시 암기해 주세요. 그죠? 단통검시, 단합검스, 하여튼, 그죠? 지난 시간에 제가 강의를 해놓고도 너무 부끄러워서, 나 뜨거워서, 그죠? 한번 복습 한번 해볼까요? 결합도와 응집도. 자, 결합도는 뭡니까? 순서가 강한 것부터. 그쵸? 내공, 외제 쓰자. 내공, 외제 쓰자. 그 다음에 응집도 얘기할 때는 항상 부끄러운데, 기순이가, 그죠? 기순이가 정절을 잃고, 신우이와 논하면, 웃자노. 그쵸? 우연적 기법까지. 그 순서 반드시 외우는 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순서를 정해서 외워보세요. 일단 연상기억법을 통해서.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세요. 선생님, 몇 분쯤에 선생님이 외우는 기법을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이렇게 외우면 더 좋을 것 같아라고 댓글 달아주시면, 나중에 다른 사람들 반응이나 이런 것들이 좋다 그러면 다음 제가 강의 찍을 때 한번 써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과거에 제가 이 정보처리 강의를 할 때 정말 학생들이 외우는 거 싫어하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제가 처음 이 정보처리 강의 시작할 때는 전공자 위주로 강의를 시작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전공자들이 외우는 거 좀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로 따지면 이과 학생들이 외우는 거 별로 안 좋아하죠. 그러니까 국사, 사회 이런 거 싫어하잖아요. 저도 그랬었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쉽게 외울 수 있을까? 막 나름대로 연구하고 고민하고, 이거 하나, 지난번에 내공 외제쓰자 같은 경우에는 거짓말 안 하고 한 2, 3일 연구했어요. 어떻게 하면 쉽게 외울 수 있을까? 그죠? 2, 3일 연구해서 개발한 게 내공 외제쓰자 이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같이 재밌게 의논을 한번 해봅시다.
자, 첫 번째 이제 단위 검사 유니트 테스트라고 하는데, 단위 검사는 코딩이 이루어진 후에 소프트웨어 설계의 최초 단위 모듈에 맞추어서 검사를 하는 거고, 단위 검사가 바로 이 화이트 박스 테스트 기법을 사용한다는 거. 그쵸? 위에서 단위 검사, 화이트 박스 테스트를 사용한다는 거고요. 통합 검사가 이제 두 번째 단계죠. 통합 검사는 단위 검사가 완료된 모듈을 결합해서 하나의 시스템으로 완성시켜주는 과정을 통합 검사라고 한다. 종류에는 하향식과 상향식이 있다. 하향식, 상향식 검사 다음 페이지에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이번 페이지에서는 이 순서 기억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순서 반드시 알아두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자, 다음 페이지 볼까요? 자, 하향식과 상향식 통합 검사에 대한 그 얘기인데, 하향식이라는 것은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간다는 뜻이고, 상향식은 올라간다는 뜻이죠. 말 속에 의미가 있습니다. 상위 모듈에서 하위 모듈로 방향을 통합하면서 검사하는 게 하향식 통합 검사 기법이고, 상향식이라는 것은 하위에서 상위로 통합하면서 올라간다는 거죠. 모듈을 통합하는 거예요. 검사를 할 때. 그러니까 모듈이 여러 개가 이렇게 많잖아요. 아까 앞에서 맥케이브의 복잡도 보셨지만 여러 개의 모듈이 막 흩어지면서 화살표가 막 이렇게 연결돼 있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가서 검사를 하느냐,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오면서 검사를 하느냐, 그 차이를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하향식 통합 검사가 시험에 나오는 것 중에서는 요거 잘 나오죠. 주요 제어 모듈을 드라이버로 사용하고, 이 드라이버라는 말, 주요 제어 모듈을 드라이브로 사용하고, 이거 중요한 말이고요. 그 다음에 주요 제어 모듈의 종속 모듈은 스톱으로 대체한다. 드라이버를 사용하고 스톱으로 대체한다. 이 말, 주요 제어 모듈은 드라이버로 사용하고, 주요 제어 모듈의 그 밑에 있는 종속 모듈은 스톱으로 대체한다. 선생님, 스톱가 뭡니까? 이게 나오죠. 하향식 통합에 있어서 모듈 간의 통합 시험을 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필요한 조건만을 갖고 있는 임시로 제공되고 있는 모듈. 임시 모듈을 뭐라고 한다? 스톱이라고 한다. 이것도 단독으로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스톱은 어디서 나오는 말이다? 하향식 통합 검사에 나오는 말이다. 스톱이란 말 나오면 하향식이다. 이거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드라이버라는 말은 상향식에도 나와요. 자, 드라이버는 상향식 통합 검사 기법은 프로그램의 하위 모듈에 상위 모듈을 통합하는 방법이죠. 상향식 통합 검사의 과정으로서는 클러스터를 먼저 작성하고, 클러스터라는 것은 낮은 수준의 모듈들을 그러니까 클러스터로 결합시켜서 여러 개의 클러스터를 만든다는 얘기예요. 드라이버라는 제어 프로그램을 만들어줍니다. 여기서 드라이버란 말이 나오기 때문에 드라이버를 그 주요 제어 모델로 사용하고 종속을 스톱으로 사용한다는 말이 나오면 하향식이지만, 상향식 통합 검사의 과정 속에서 두 번째 단계에서 드라이버라는 제어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는 단계가 나오는 이 부분은 상향식 통합 검사에서 사용되는 말이라는 거. 이거 체크해서 비교해서 알아두셔야 됩니다. 안 헷갈릴 수 있도록. 그래서 클러스터를 검사하고, 그러니까 결국 상향식의 키워드는 클러스터예요. 하향식의 키워드는 스톱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키워드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드라이버를 제거하고 클러스터를 상위로 결합하는 방법이 상향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하향식의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되겠고, 키워드 위주로 하향식과 상향식을 구별할 수 있으면 되겠어요. 그쵸? 자, 요거 정리하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다음 페이지 세 번째 이제 검증검사 나오죠? 지금 우리 뭘 공부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서, 그죠? 소프트웨어 검사 단계 순서에서 단위 검사, 통합 검사, 검증, 시스템 검사 이거 정리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 중에서 단위 검사 먼저 알아봤고요. 통합 검사 먼저 알아봤어요. 통합 검사 중에서 하향식과 상향식 알아봤어요. 그죠? 그럼 통합 검사 알아봤으니까 이제 검증과 시스템 검사 알아봐야 되겠죠? 그게 다음 페이지에, 그죠? 검증과 시스템 검사 나오는 거예요.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뭘 하고 있는지. 자, 검증 검사, 요구사항 검사라고 합니다. 소프트웨어가 요구사항에 맞는지 추적해보는데 중점을 두고 있는 시험 방법이다. 결국 우리가 여기까지 왔잖아요. 지금 테스트까지 왔단 말이죠. 테스트까지 왔는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뭡니까? 내조우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비디오 가게 사장님이 원하는 걸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고객의 요구사항을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검정검사 기법의 검증검사죠. 오타네요. 그죠? 검증검사입니다. 자, 검증검사 기법의 종류로서는 세 가지가 있죠. 형상검사, 알파검사, 베타검사.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세 개 중에서 여러분들이 아마 베타검사라는 말을 가장 많이 들어보셨죠. 베타 테스트라고 하죠. 그 게임 업체에서 게임도 하나의 프로그램이죠. 그러니까 게임이라는 프로그램을 하나 개발을 했을 때 베타 테스트를 돌리잖아요. 그쵸? 베타 테스트가 뭐다? 실험물을 가지고 사용자가 여러분들이 직접 테스트를 하는 게 바로 베타 테스트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게 이 알파 테스트인데, 알파 테스트는 뭐다? 역시 사용자가 테스트합니다. 그죠?
사용자가. 역시 사용자가 테스트를 하는데 베타 테스트는 여러분 집에서 하는 거잖아.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 컴퓨터로 테스트 해보는 거잖아. 그러니까 무료 다운받아가지고. 그죠? 근데 알파 테스트는 뭐야? 개발자 장소에서. 그죠? 그러니까 알파 테스터를 모집합니다. 알파 테스트를 모집해갖고 개발 회사로 불러들여요. 회사를 불러들여갖고 그 사용자가 앉혀놓고 이제 테스트를 하는 과정을 막 게임을 해보는 거야. 그럼 뒤에서 이렇게 지켜보는, 개발자가 지켜보는 거야. 지켜보면서 저렇게 사용자들은 이렇게 사용하는 거구나. 이렇게 하니까 저런 문제가 생기는구나. 그런 부분들을 테스트하는 게 알파 테스트죠. 그래서 알파 테스트와 베타 테스트 잘 구별해 주시고요. 형상 테스트는 소프트웨어의 구성 요소, 목록, 유지 보수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사항들이 제대로 표현되고 있는지 형상화시켜서 테스트하는 기법이다. 의미가 말 속에 다 역시 있습니다. 그죠? 그런 얘기고. 자, 마지막 네 번째, 시스템 검사. 개발된 소프트웨어가 컴퓨터 시스템에서 완벽하게 수행되고 있는지를 검사한다. 완벽하게 전부 다 돌아가고 있는지 전체적인 걸 검사하는 걸 우리가 시스템 검사라고 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마지막에 디버깅이란 말 나오는데요. 자, 디버깅이란 말은 그죠? 그 오류를 수정한다는 뜻이에요. 오류가 있으면 오류가 수정을 한다는 뜻입니다. 이거 전자계산기 구조에서 제가 언급을 한번 해드렸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디버그, 버그라는 말이 벌레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 말이 나온 이유가 세계 최초의 전자계산기인 ENIAC이라는 그 컴퓨터는 진공관 18,000여 개로 만들어져 있고, 진공관이라는 게 여러분 그 형광등 생각하시면 돼요. 형광등도 진공관이니까. 그런 형광등이 18,000여 개가 쫙 꼽혀 있어서 그 형광등이 불이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1과 0이라는 이진수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집채만한 컴퓨터가 있는데 형광등이라는 진공관이 있으니까 그 접촉 부분에 그 나방이나 날파리들이 막 날아다니다가 그게 낑겨서 합선돼서 그 진공관이 뻥뻥 터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에러가 나니까 개발자들이 저놈의 버그들 때문에 미치겠다. 버그를 수정하자. 버그를 없애자. 이렇게 해서 디버그라는 말이 이제 와전돼서 오류를 수정한다는 말의 의미가 디버그, 또 오류를 수정하는 과정을 디버깅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디버깅은 그죠? 그래서 디버깅은 검사 단계에서 검사 사례에 의해 오류를 찾는 그 오류를 수정하는 과정이 디버깅이다. 이제 수정한다는 말이 오류 수정이란 말이 키포인트가 되겠죠. 성공적인 테스팅의 결과로 발생하고, 디버깅은 징후로부터 원인을 찾아 수정하는 과정이고, 디버깅이 힘든 이유는 심리적인 요소가 많이 관여하기 때문에 힘들다. 이런 것도 참고로 봐두시면 되겠어요. 자, 좋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검사 과정입니다. 이제 우리 소프트 개발의 피날레, 마지막으로 이제 유지보수 과정을 보도록 하죠. 자, 이 유지보수는 전체 단계의 70%가 차지되는 부분이고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유지보수를 쉽게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그 말이죠. 진짜 소프트웨어를 완벽하게만 개발하면 유지보수할 이유가 없는데 소프트웨어 개발업자들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지보수 기간 내에 아마 평생 유지보수가 될 수도 있어요. 보통 우리가 건물을 하나 짓거나 우리가 물건을 사게 되면 워런티가 보통 한 1년, 뭐 길면 한 2년 되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에서 뭐 TV를 샀다. 그러면은 워런티 기간이 2년이다 그러면 2년 동안 무상으로 다 수리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소프트웨어는요. 비디오 가게 사장님이 비디오 가게를 접지 않는 이상, 망하지 않는 이상 그 프로그램을 계속 쓸 거 아닙니까? 계속 쓴다는 얘기는 그 비디오 가게가 문 닫을까지 수정할 상황이 있으면 계속해서 프로그래머가 수정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쵸? 물론 그래서 유지보수 비용을 따로 받습니다. 한 달에 큰 프로그램은 뭐 몇백만 원씩 받겠지만, 뭐 또 몇천만 원씩 받겠지만, 비디오 가게 관리 프로그램이다 그러면 한 달에 한 5만 원 정도 프로그램 개발업자에서, 그렇죠? 5만 원을 계속 받으면서 유지보수를 시켜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유지보수 비용을 만약에 프로그램 개발하는데 1년 걸렸다. 근데 그 회사가 한 뭐 100년이 넘어간다. 그럼 100년 동안 매달 유지보수 비용을 준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그 비용이 얼마나 큽니까? 우리가 앞서 소프트웨어 생명 주기에, 라이프 사이클 생명 주기에 대해서 배웠지만, 소프트웨어 생명 주기는요, 그 소프트웨어가 탄생하고부터, 그죠? 탄생하고부터 그 소프트웨어가 완전히 폐기될 때까지를 생명 주기라고 하는데, 그 비디오 가게가 문 닫기 전까지는 생명 주기가 계속 이어나간다는 얘기죠. 그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죠? 자, 유지보수의 개요는요, 개발된 소프트웨어의 품질 향상의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소프트웨어 개발 단계 중 가장 많은 노력과 비용이 투입되는 단계다. 이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가장 많은 노력과 가장 많은 비용이 투입되는 단계가 유지보수 단계다. 그죠?
그래서 유지보수는 소프트웨어가 사용자에게 인수되어 설치된 후에 발생하는 모든 공학적인 작업이고요.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를 용이하게 하려면 시험 용이성, 이해성, 수정 용이성, 이식성 등이 고려돼야 된다. 그죠? 자, 유지보수의 유형 볼까요? 크게 4가지가 보여지는데 이것도 이 도표 자체 별표 3개. 이 도표 자체 별표 3개 중요합니다. 자, 유지보수의 종류 첫 번째가 수정 유지보수. 자, 영어로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컬렉티브 유지보수, 수정 유지보수.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검사 단계에서 발견하지 못한 오류를 찾아서 수정하는 유지보수가 수정 유지보수다. 말 속에 의미가 있으니까 쉽게 찾을 수 있겠죠. 영어로 잘 나와요. 수정이라는 말 영어로 컬렉티브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적응 유지보수. 역시 영어로 어댑티브. 소프트웨어 산물의 수명 기간 중에서 발생하는 환경의 변화. 여기서 말하는 환경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OS가 바뀔 수 있는 게 가장 많이 빈번하게 발생되는데,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우리가 윈도우 7, 윈도우 8을 쓰고 있다가 윈도우 9이 나오고 윈도우 10이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또 운영체제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운영체제를 바꿀 때마다 운영체제에서 사용되는 어떤 기능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그 프로그램을 제대로 쓸 수 있도록 어댑티브, 적응을 시켜주는 유지보수. 그 다음에 완전화 유지보수, 퍼펙티브 유지보수입니다. 완전화, 퍼펙티브 유지보수. 소프트웨어의 본래의 기능에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거나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서. 과거에는요, 바코드로 비디오 테이블을 막 찍었어요. 그죠? 바코드 찍찍 빨간 불빛 나오는 거 찍었잖아요. 요즘은 만약에 요즘 있다 그러면 바코드를 안 하죠. 바코드 안 하고 요즘 NFC 같은 거, 그죠? 그냥 갖다 대기만 하면. 요즘 도서관에 가면 그렇잖아요. 도서관에 가면 책을, 여러분 도서관에 책을 이렇게 보세요. 책 보면 책 맨 뒷부분에, 그죠? 뒷부분에 뭔가 이렇게 하얀색으로 뭔가 이렇게 스티커 같은 거 붙어 있어요. 그죠? 이 스티커 같은 게 붙어 있기 때문에 책 대여하는 그 도서관에 이렇게 올려놓기만 하면 자동으로 이렇게 다 인식하잖아요. 옛날에는 여기 바코드를 막 찍어서 했는데 요즘은 책을 올려놓기만 하면 지가 알아서 다 검사를 해주죠. 세상이 참 많이 좋아졌죠. 그쵸? 나중에는요, RFID가 지금 상용화가 이제 되기 시작을 하는데, RFID가 상용화가 되면, RFID가 뭔지 아시죠? 나중에 신기술 용어에도 우리가, 우리 실기 공부할 때 신기술 용어 파트에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RFID가 모든 상품에 RFID 칩을 부착을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마트나 홈플러스나 이렇게 마트에 가서 결제할 때, 그죠? 결제할 때 일일이 캐셔가 다 이렇게 찍어서 결제하는 게 아니라 어떤 라인을 쭉 통과해버리면 내가 카트 안에 담았던 모든 상품이 자동으로 쫙 계산돼서 얼마가 탁 튀어나오는, 그죠? 그런 형태의 RFID. 뭔 얘기가 빠졌죠? 완전 유지보수.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기능을 추가하거나 성능 개선을 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를 확장한다. 그러니까 새로운 기능을 계속 추가, 확장하는 게 완전화 유지보수고요. 완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간다는 거죠. 프리벤티브, 예방 유지보수, 미래의 유지보수를 용이하게 하거나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소프트웨어를 변경하는 거다.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예측을 먼저 해서 예방 차원에서 미리 변경하는 게 바로 예방 유지보수다. 자, 여기 있는 4가지가 각각 구체적으로 묻는 문제가 시험에 아주 빈번하게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 중에서 완전화 유지보수가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던 걸로 지금 표에서 보이고 있으시죠? 그죠?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완전화 유지보수가 시험에 나오는 것 중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말은 이 4가지 중에서 가장 큰 업무 및 비용을 가장 많이 차지하는 활동이다. 비용을 가장 많이 차지하는 활동이 바로 완전화 유지보수다. 이거 기억하라는 얘기죠. 그래프로 한번 표현해 보면요. 제가 그래프로 한번 표현해 보면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우리는 전통적 개발 방법론을 하고 있죠. 고객의 요구 분석. 자, 지난 시간에 배웠고요. 요구 분석 단계가 끝나면 설계 단계가 이어지죠. 자, 설계 단계가 끝나면 그 다음에 구현을 하죠. 이번 시간에 배웠고 구현이 끝나면 유지보수를 하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쓴 이유가 뭐겠어요? 전체 단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중에서 자, 요 단계 요까지를 만약에 30%라고 본다면 이 단계가 몇 퍼센트? 70%가 된다. 이거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만큼 유지보수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유지보수 중에서 이 종류가 있잖아요. 그죠? 수정 유지보수, 그 다음에 적응 유지보수, 그 다음에 완전 유지보수, 그 다음에 예방 유지보수 4가지가 있단 말이죠.
이 네 가지 중에서 이 완전 유지 보수가 나머지에 비해서 한 60% 정도 역시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만큼 뭐 얘가 10%, 얘가 10%, 뭐 얘가 20%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가장 큰 업무 및 비용을 차지하는 활동이 완전 유지 보수다. 전체적인 틀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렇죠?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좋아요. 유지보수 유형에 대해서 배웠고요. 자, 이제 뭐 마무리하면 됩니다. 유지보수의 작업의 목적은 하자보수, 그 다음에 환경의 적응, 예방조치. 앞에서 했던 내용하고 거의 똑같은 내용이니까 알아두시고요. 소프트웨어에 가해지는 연결 제어 관리하는 것을 형상 관리한다. 형상 관리에 대한 정의, 연결을 제어한다. 가해지는 연결 제어하는 관리하는 것을 우리가 형상 관리한다. 이런 것도 체크해 두시고요. 유지보수의 과정으로서는 유지보수의 요구, 현 시스템에 대한 이해, 또 수정 및 테스트 이런 것들이 유지보수의 과정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뭐 시험에 많이 나온 얘기는 아니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네요. 자, 유지보수의 비용 역시나 분석, 평가, 설계, 변경, 코딩 등의 생산성 활동과 그 다음에 프로그램과 자료 구조의 이해,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의 특성 파악, 성능 측정 등의 실험을 활동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뭐 인터페이스의 특성 파악, 이런 거 바코드 시스템을 쓸 건지, RFID 시스템을 쓸 건지 이런 거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겠죠. 이게 나오네요. 소프트웨어 유지 보수 단계에서 사용되는 비용은 소프트웨어 개발 단계에 필요한 비용의 약 70% 사용한다. 비용도 70% 사용하지만 기간도 그만큼 더 사용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뭐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비디오 가게 사장한테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고 난 다음에 몇 달 있다가 비디오 가게 문 닫았다. 그럼 그 프로그램이 사장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유지 보수 기간이 짧아지겠지만 그 비디오 가게가 100년, 200년 자식한테 계속 물려줘서 비디오 가게는 벌써 우리나라 전체가 다 문 닫는 현실이지만 제가 예를 드는 겁니다. 자꾸 비디오 가게 예를 든다고 뭘 하지 마세요. 그죠? 가장 쉽게 여러분한테 적응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물론 시간이 조금 더 지나게 되면 비디오 가게의 추억을 모르는 사람들이 또 많이 생기겠죠. 이렇게 젊은 학생들이 이렇게 많이 이제 성장을 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또 다른 예를 들어야 되는데 그죠? 아무튼 유지보수가 전체 한 70%를 사용한다는 얘기고요. 자, 유지보수 비용 산정 공식, 공식을 묻는 문제가 2번인가 나왔었습니다. 이 공식. 그래서 이 공식에 M이 뭔지, P가 뭔지, K가 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 이제 여러분 교재 보시면서 공식만 눈여겨봐 두세요. 그러니까 M은 P 플러스 KE의 갈로 C-D승이다. 요거. E는 지수를 의미하는 그 용어입니다. 다른 용어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자, 그런 의미니까 공식 한번 눈여겨봐 두시길 바라요. 혹시 나오면 뭐 맞출 수 있어야 되니까.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페이지에서 유지보수의 문제점 보도록 할까요? 자, 유지보수의 문제점은 자, 유지보수 활동을 통해 예기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될 수 있어요. 유지보수 하다 보면 그 고객의 마찰이나 이런 걸 통해서 부작용이 발생될 수 있어요. 우선 첫 번째가 이제 코딩의 부작용. 그러니까 프로그래머가 이렇게 직접 그 코딩을 하면서 구현을 하면서 생기는 부작용. 그 다음에 자료 부작용. 가장 큰 부작용은 바로 문서화 부작용입니다. 자료 코드에 대한 변경이 설계 문서나 사용자가 사용하는 매뉴얼이 적용되지 않을 때 사용되는 부작용. 이게 또 제가 열받게 하는 또 장면이 또 나왔어요. 그죠? 자, 문서화 부작용. 어떤 일이 있을 때는 반드시 문서나 사용자의 매뉴얼이 만들어져 있어야 돼요. 그 비디오 가게 프로그램을 처음 개발한 개발팀에서 완벽하게 문서화 시켜놔야만 나중에 그 개발팀의 사람들이 전부 다 퇴직을 하더라도 뒤에 후배 프로그램만 들어오더라도 그 프로그램을 유지 보수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쵸? 내 생각을 가지고 내만 완벽하게 만들어놨다. 문서가 전혀 되지 않았다. 아닌 거죠. 그죠? 뒤에 프로그램들이 못 알아먹어요. 그래서 나오잖아요. 외계인 코드. 오죽했으면 소프트웨어 공학이라는 학문에서 외계인 코드란 말이 등장을 했을까요? 외계인 코드는 아주 오래전에 개발되어 유지보수 작업이 어려운 프로그램을 의미하는 거다. 일반적으로 15년 전, 20년 전, 30년 전, 그 전에 개발된 프로그램을 의미하고 문서화를 철저하게 해두면 외계인 코드를 방지할 수 있지만 문서화가 되지 않으면 15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15년 전, 20년 전에 프로그래머가 프로그램을 짰다 그러면 뭐 포트란, 코볼 이런 거로 짰을 거예요. 그 포트란 코볼을 지금 15년, 20년 된 컴퓨터 공학 학생들이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C 언어 뭐 이런 거 위주로 배우니까. 그죠? 그러니까 문서화가 돼 있으면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는 기본 틀에서 잘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C 언어를 배우더라도 포트란이나 코볼 이해하는 데는 좀 이해를 할 수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서화나 매뉴얼이 있으면 쉽게 우리가 찾아보고 해결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해결이 안 돼요. 그러면 그 비디오 가게 사장의 그 프로그램은 영원히 유지보수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개발자 여러분들
제발 문서화 철저하게 하시고, 제발 후배 프로그래머가 나중에 인수인계했을 때 완벽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직을 하지 마시고, 이런 얘기를 제가 해드리는 겁니다. 그쵸?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갖고요. 내가 이 회사를 그만두면, 지금 제가 지금 너무 이렇게, 그죠? 표출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막 하늘에서도 막 비행기가 막 날아다니고, 지금, 그죠?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아무튼, 후배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더라도 항상 여러분의 어떤 일들은 항상 문서화 시켜서 내가 없더라도 나중에 누군가가 내 일을 대신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데, 요즘 사회가 워낙 매섭고, 또 차갑고 경쟁 사회다 보니까 내가 없을 때 회사가 잘 돌아가면 내가 필요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따로 딱 챙겨놔야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으세요. 이제 그렇게 되면 물론 회사에서는 뭐 오랫동안 안 잘릴 수는 있겠지만 회사의 발전에서는 큰 저해가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소프트웨어 시스템 명세서 유지보수로서, 명세서의 유지보수란 명세서를 항상 최신의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그 명세서를 항상 내가 최신으로 뭐 유지보수 과정에 수정을 했을 경우에 항상 최신의 상태로 매뉴얼도 만들어 놔야 된다는 얘기고요. 최신의 명세서는 필요한 경우 즉시 사용자에게 배포해야 된다. 그러니까 새로 기능이 많이 바뀌었을 경우에는 비디오 가게 사장한테 이렇게 기능을 바꿨으니까 매뉴얼 보고 한번 참고해 보세요 라고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나 소프트웨어 공학 과목을 제가 수업을 할 때마다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있는데요. 자, 이번 시간에 공부한 내용, 전통적 개발 방법론의 구현 단계, 검사 단계, 유지보수 단계까지 정리를 하면서 우리는 이제 전통적인 구조적 프로그래밍 설계 전반적인 내용을 우리가 다 공부를 했습니다. 자, 시험 문제에서 이 전통적 개발 방법론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 이어서 공부한 이 내용들이 시험에 거의 한 50%, 60% 이상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다음 페이지,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객체지향 소프트웨어 공학,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거의 흐름은 비슷합니다만은 새로운 용어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 6강도 기대를 해 주시고요. 자, 강의를 들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매번 강의마다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강의를 하고 싶고요. 여러분들도 매번 강의를 듣고 오늘 드라마 볼 때 그런 느낌 들지 않습니까? 드라마를, 밀린 드라마를 다운받아서 보거나, 그죠? 뭐, 이렇게 IPTV로 볼 경우에, 오늘 여기까지만 보고 7회까지만 봐야지 하는데, 8회가 너무너무 궁금해서 8회를 계속 트는, 드라마만큼은 제가 될 수는 없겠지만, 그런 강의를 만들고 싶어요. 다음 강의가 너무너무 기대되는 그런 강의. 그죠? 자, 아무튼 오늘도 역시 화이팅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더 힘찬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